남에게는 배려하면서 나에게는 당연한 남편. 나는 늘 당연한 사람이었다. 남편과 함께 산 세월이 벌써 37년이다. 반평생을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을 지었고, 밥을 짓고 나면 반찬을 만들었다. 반찬을 만들고 나면 빨래를 했고, 빨래를 하고 나면 청소를 했다. 그렇게 62년을 살아온 나의 인생은 거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 특히 남편 정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남편의 출장을 따라다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웃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일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분노만도 아니다. 절망만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복잡하고 더 무거운 무언가다. 그것을 굳이 말하자면 회한일까? 아니면 깨달음일까? 남편은 남에게는 늘 친절했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마트 계산원에게도 그랬다. 하지만 나에게는 나는 37년을 그저 당연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는다. 배려는 습관이지만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남에게는 천사이면서 나에겐 바위 같은 사람. 정철은 동네에서 착한 어른으로 통한다.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면 할머니들의 짐을 들어주고 교회 봉사에는 남들보다 먼저 나간다. 누가 부탁만 하면 못 거절한다. 심부름도 조언도 돈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정철 씨는 정말 마음씨가 곱다며 칭찬한다. 이웃 박 여사도 내게 수십 번 말했다. 영숙 씨, 복 받으셨어요. 저런 남편 어디서 찾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입가에는 웃음이 맴돌지만 내 마음은 자꾸 딴 곳을 본다. 정철이 박 여사의 짐을 들어주던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그건 남이잖아. 집에 들어오면 정철은 달랐다. 내가 6시간을 들여 준비한 밥상을 보고 첫 마디는 늘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였다. 내가 새 옷을 사입고 나타나도 또 뭘 사? 이 정도였다. 리모컨이 없으면 리모컨 어디 뒀어? 라며 짜증을 낸다. 마치 내가 그의 시간을 뺏는 일원처럼.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땠나? 장로가 정철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성호 씨 봉사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하는데요. 그럼 정철은 어떻게 답했나? 아니에요, 장로님. 저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셔서 저야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그때 나는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태도, 그의 표정, 모두가 남을 위해서만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계속 뒤에만 있었다. 옆이 아니라 뒤에.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정철의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아마도 어릴 적부터 시작되었을 거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욕망.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명을 계속 받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콤플렉스가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남편이 남에게 베푸는 배려는 선택이지만 나에게 보여주는 무심함도 역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 무관심, 그 차가움, 그 거친 말투. 그것이 정철의 진정한 모습인가? 아니면 단지 나에게는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가? 나는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싶었다. 남편에게 내가 당연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남편은 나의 밥상을 먹고 나간다. 내 손이 만든 밥, 내 손이 담은 반찬을 먹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집에서 밥상을 또 준비하며
언제쯤 남편이 나를 당연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봐줄지 모르면서 결혼 초기 나는 정철의 침묵을 남자다움으로 해석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성실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우리 아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는 남편이 얼마나 멋진가 하고,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았다. 힘들다고도 외롭다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리운데도 세월이 지나면서 침묵의 무게는 점점 증가했다.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남편이 해준 말은 무엇인가? 아이 울음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는 것뿐이었다. 내가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며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남편은 자신의 수면이 방해받는 것이 문제였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을 때도 그랬다. 나는 동시에 새끼를 준비했고 약을 챙겼고 빨래를 해드렸다. 근데 남편은 밥 먹을 때만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칭찬할 때마다 우리 영숙이가 효심이 많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마치 자신이 배려하는 남편이 되는 기분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아플 때였다. 감기에 걸려 누워 있을 때 정철은 늘 한마디였다. 빨리 나아. 집안일이 쌓여 있잖아. 감기로 고열이 나도 남편의 밥상은 제때 나가야 했다. 내 몸의 신호는 항상 당연히 무시되었다. 그것이 아내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감기에 걸리면 그건 달랐다. 영수가 약 좀 줄래? 죽 끓여줄 수 있지? 그때만큼은 남편이 정말 필요로 했고 나는 그 필요에 응했다. 아무 조건 없이. 혹시 이게 사랑일까? 나는 가끔 생각했다. 한 번도 고마워라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딸 지은이가 엄마 아빠 왜 그래? 라고 물어올 때도 나는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만 말했다. 내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바르게 이해하길 그리고 비판하지 않길 바라면서 하지만 안쪽으로는 뭔가가 계속 쌓였다. 입 다물고 있는 동안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하나씩 쌓여갔다. 그 돌멩이들은 37년 동안 산더미만큼 높아졌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나는 깨달았다. 내가 침묵으로 함으로써 나 스스로 남편에게 당연함을 허락했다는 것을. 한 번도 반항하지 않으면서 한 번도 달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표시해버렸다는 것을. 침묵은 수용이고 수용은 당연함이다. 그렇게 37년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산더미 같은 돌멩이들이 한 번에 무너지려고 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눈을 떴다. 아니, 깨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 손이 떨렸고 눈이 흐릿해졌다. 고혈압과 과로가 만든 현상이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늘 무시해왔다. 나는 쓰러질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남편의 밥을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집을 정리해야 하니까. 하지만 몸은 더 이상 내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병원에 실려가는 길이 지금도 생생하다.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 흰 천장, 의사의 목소리.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정철은 없었다. 아들이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는 친구 장례식에 간다고. 내가 의식을 잃어가던 그 순간에도 남편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배려하고 있었다.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정철은 여전히 없었다. 딸 지은이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내 딸의 손이 나에게 제공하는 온기, 그 온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남편의 손 온기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본 적이 없었는데 딸의 손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나는 사실 남편의 손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 남편의 배려를 원했던 것이다. 그것도 그냥 배려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배려를. 퇴원하는 날 정철이 나타났다. 꽃 한 송이를 들고. 많이 놀라셨어요? 네,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 꽃, 그건 내가 좋아하는 꽃이 아니었다. 정철이 적당히 고른 꽃이었다. 마치 당신이 당신을 위로하려고 건네는 꽃처럼. 집에 돌아온 그날도 정철은 평소처럼이었다. 밥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반찬이 충분한지 확인했다. 내가 방금 병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몇일 뒤 정철이 밖에서 돌아왔다.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영수가 나 말인데. 네. 박 여사가 내가 병원에 못 간 거 미안해한대. 그래서 죽을 한 그릇 끓여줬어. 맛있더라 정말. 내 가슴이 철렁했다. 박 여사의 죽. 내가 37년을 끓여온 죽들. 그 죽들에 대해 정철은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좀 싱겁지 않아? 너무 자주 죽을 끓이네라는 말만 해왔다. 근데 박 여사의 죽은? 정철은 그걸 감동해서 먹었다. 그 순간이었다. 내 가슴 속에 37년이 한순간 폭발했다. 박 여사 죽이 맛있어? 그럼 내 죽은 뭐야? 뭐라고? 37년을 내가 죽을 끓여줬어. 병원에 가지 않으면서까지 내가 한 밥도, 한 반찬도, 한 그릇의 죽도 다 당연하게만 받아 먹고, 남이웃 손 한 번 잡아주고, 남 죽은 한 입 맛있게 먹어주는 게 그렇게 쉬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얼굴은 뜨거워지고 있었다. 37년.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참고 기다렸는지 정철은 모를 거다. 그 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정철은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투명한 사람처럼 밥을 집어먹고 반찬을 집어먹고 밥을 마시듯 마셨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런데 내가 다름을 분명하게 느꼈다. 내 몸과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손은 여전히 음식을 담고 있지만 내 의식은 멀리 떠나가 있었다. 이 밥상 저편의 어딘가로. 밥을 먹고 정철은 거실로 나갔다.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켜고 누웠다. 평소처럼. 나는 밥상을 치웠다. 접시들을 모으고 물에 담그고 행주로 닦고 정리했다. 37년을 하던 그대로.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나는 처음으로 멈췄다. 손에 들린 접시를 내려놓고 나는 정철 앞에 섰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지 않으면서. 정철아. 응?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정철은 여전히 화면만 본다. 우리가 정말 결혼한 거 맞아? 37년을 함께 산 게 맞아? 뭐라고? 난 정말 모르겠어. 너는 내가 누군데?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 정철이 겨우 나를 본다. 하지만 눈이 텅 비어 있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 나 말이야, 지은 엄마도 아니고 밥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으로서 너한테 뭔가 된 적 있어? 너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잖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잖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잖아. 정철이 입을 뜬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나 병원에 갔을 때도 넌 왜 없었어? 왜 다른 사람의 죽음은 챙기고 내 죽음은 챙기지 않아? 아, 나는 죽지 않았었지. 그래서 당연했겠네. 언제나 되살아날 테니까. 밥도 해야 하고 옷도 빨아야 하고. 그런 당연한 여자. 내 목소리가 떨린다.
눈물이 흐른다. 37년의 눈물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밥을 해주지 않을 거야. 냉장고에 밥이 있어. 원하면 데워 먹어. 반찬도 있어. 원하면 담아 먹어. 나는 이제 나를 위해 밥을 하려고 해. 정철은 여전히 말이 없다. 이제 나도 알았어. 배려는 습관이고 사랑은 선택이라는 게. 너는 남들에게는 배려를 선택했지만 나에게는 선택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선택했는데 넌 나를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어. 그 밤 나는 짐을 쌌다. 딸 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남편의 손보다 따뜻한 내 딸의 손. 며칠 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정철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마른 밥알이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다. 빨래는 쌓여 있었다. 집은 엉망이었다. 그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침묵한 것도, 내가 당연함을 허락한 것도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배려 부족이었다는 것을. 정철아, 나 말이야. 난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 하지만 난 이제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다시 나의 삶을 시작할 거야. 당신 곁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정철이 나를 본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후회가 아닌 당황만 있었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배려는 습관이지만 사랑은 선택이다. 지금 나는 62세다. 남편과 별거한 지 3년째. 매일 아침 나는 내 손으로 내 밥을 짓는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맛있다고 말한다. 나 자신에게. 처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울었다. 37년 만에 내가 나를 보았다는 것에 울었다. 정철은 여전히 당연하게 살고 있을 거다. 친구들을 도와주고 이웃을 챙기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면서. 배려는 습관이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그래서 때론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습관이 아니다. 사랑은 매일 선택되어야 한다. 상대를 본다는 선택. 상대를 존중한다는 선택.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선택. 정철은 남들에게는 그 선택을 매일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선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침묵했다고 해서, 내가 참았다고 해서, 내가 당연함을 허락했다고 해서 결코 남편의 무심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을. 딸 지은이가 요즘 자주 묻는다. 엄마, 후회해? 후회? 뭘 후회해야 해? 37년을. 아니야.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뭐? 내 딸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길 바란다.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 같은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 하지만 사랑은 선택이야. 그리고 그 선택의 대상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먼저. 지금 나는 행복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를 본다.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추고 나는 나를 본다. 37년을 기다렸던 그 손이 이제는 나를 안아준다. 나 자신의 손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 혹시 당신도 당연한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당신이 준비한 밥상에 대해 아무도 고맙다고 말해주지 않나요? 당신의 외로움이나 힘듦을 누구도 보지 못하나요?
그렇다면 제발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배려는 습관이지만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당신은 당신을 선택해 주세요. 그것이 내가 37년 만에 배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